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21년 후 2100만 달러 세일러가 던진 비트코인 미래 폭탄 선언이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1년 후에 2100만 달러까지 내다보는 이 세일러의 전망인데요. 이게 정말 이제 거의 안드로메다까지 간 수치입니다. 지금 거의 뭐 최대가 보통 이제 한 150만 달러, 비트코인을 이제 뭐 예상을 하더라도 150만 달러가 거의 최고였는데, 마이클 세일러는 그걸 훌쩍 뛰어넘는 2100만 달러까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들이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는데, 우선은 향후 21년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짧은 기간은 절대 아니고 21년이라는 기간은 정말 이제 상상할 수 없는 기간이죠. 비트코인을 과연 21년간 들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선은 5년은 들고 있었어요. 세일러가 지금 5년 전부터 투자를 했었으니까 꽤 오랜 시간을 들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그래서 21년간 앞으로 17,888% 급등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규제 환경 변화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친 비트코인 정책이 가격 상승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2020년 이 소프트웨어 기업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회사 자본으로 비트코인을 대규모 매입하는 전략을 처음으로 도입을 했었어요. 완전 선구자죠. 실제적으로 이런 상장사가 비트코인을 이렇게 대량으로 매집하는 경우가 이때는 정말 없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이제 다들 놀라워했었고 그 전략이 이제 망할 것이다, 뭐 회사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회사 주식은 5년간 3160%, 5년 동안 3160%가 상승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스트래티지는 이제 비트코인 재무 전략의 선구자로 자리를 잡게 됐죠. 그래서 그는 비트코인이 2046년까지 1코인당 2100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라고 아주 과감한 전망을 내놓고도 있습니다. 셀러는 이제 비트코인이 글로벌 부의 비중에서 현재 0.1%를 차지하는데 장기적으로 7%까지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부의 비중을 한번 살펴보면 생각보다 이 비트코인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0.1% 정도. 지금도 상당히 비트코인이 많이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글로벌 부의 비중에서는 0.1%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앞으로 7%까지 이제 확대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는 보고 있는 거고 연평균 29%의 수익률이 유지된다면 장기적으로 폭발적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11개월간의 이 100억 건의 비트코인 지지,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제도 도입, 그리고 미국의 비트코인 초강대국 선언 등 예상치 못한 정책적 호재가 이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암호화폐 업계에서 이 국가에서 이 정도까지 암호화폐를 밀어줄지는 몰랐어요. 저도 이렇게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고 다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 정말 암흑기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규제를 받고 철저하게 이제 뭐 소송도 걸리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었는데 그걸 한 번에 뚫고 오히려 엄청난 규제 완화와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밀어주는 전략들,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최근에 지금 나온 것들만 해도 이 지니어스 법안,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최근엔 또 401k 퇴직연금 계좌에 암호화폐 투자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에까지 서명을 했죠. 그냥 이런 것들이 절대 작은 규모의 것들이 아닙니다. 스테이블 코인들이 합법화됐고, 암호화폐 시장 구조 자체가 이제 완전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 그리고 이제 퇴직연금에서까지 암호화폐 투자가 가능해지는 이런 것들은 정말 획기적이에요. 이런 시장이 한두 개가 아니라 몇 개가 열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모든 시장이 한꺼번에 지금 열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전문가들은 세일러의 이제 가격 예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장기적 투자 관점에서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편입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라고 이제 조언을 하고 있어요. 조금 더 중립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무 2,100만 달러가 뭐 꼭 간다 이런 마음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상향하는 방향성은 맞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투자를 일부라도 하고 있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 블랙록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비중을 최대 2%로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이제 블랙록이 제한하는 건 일본 개인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는 너무 작죠. 2%뭐 개인 투자가 일부 가지고 있는 데는 2%면 정말 미미한 금액이고 이제 기관이나 기업들에서 포트폴리오를 짤 때 이 정도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보다 조금 더 과감한 게 레이 달리오가 이야기하는 게 있죠.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도 그래도 보수적인 투자자임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비중을 이제 15%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하고 이제 금 투자 비중을 포트폴리오의 15% 정도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추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포트폴리오 비중들이 계속해서 이제 추천들도 늘어나고 있고 비트코인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이런 신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톰리 이더리움 올해 안에 1만 달러 간다. 이더리움 폭풍 유입 주목이라는 기사고요. 결국에 이더리움을 역시 이제 톰리가 최근에 엄청나게 밀어주고 있죠. 결국에는 이제 비트마인의 이사회 의장과 그리고 펀드 스트레스의 공동 창립자인데 최근 ETF 자금 유입이 이더리움의 ETF 자금 유입이 비트코인을 크게 앞서면서 기관 선호도가 알트코인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 번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톰리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이 올해 말 1만 달러 강세장이 지속될 경우 1만 2천에서 1만 5천 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최근 8주간 78%나 상승해서 같은 기간 15% 그런 비트코인을 크게 앞질렀죠. 그래서 이더리움이 최근에 굉장히 큰 상승세로 주목을 많이 받았었고요. 그럼으로써 비트마인도 크게 많이 주목을 받았었죠. 비트마인 같은 경우도 115만 이더를 매입하면서 가장 많은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는 상장기업 1위가 됐죠.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에서 8% 공급 잠김 이더리움 랠리는 어디까지 갈까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 이더리움의 공급의 8%가 ETF와 기업 준비금에 이제 묶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발견 구간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인데요. 강력한 매입 주체들이 매도 물량을 흡수하면서 상승 구조가 더욱 견조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 이더는 4,590달러 선에서 약 37만 개가 실현되고 17억 달러 규모의 이익 실현이 발생을 했는데 2021년 이후 최대 규모였다고 하죠. 하지만 이런 이제 저항선을 돌파하는 강세 흐름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 매도 압박이 이제 장기 보유자와 고리 물량에 의해 흡수가 되면서 하락 전환 없이 반등이 이어졌던 거죠. 최근에 이더리움 아주 가파르게 이제 상승을 이어갔었는데 그게 이제 매도세를 계속해서 잡아먹는 이런 이제 매수 물량들이 계속해서 들어왔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매도 물량이 잘 안 나오는 거죠. 이제 기업에서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ETF나 아니면 이제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에서 이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나와요, 매물로. 그런 것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전통적으로 이익 실현이 이제 급증하면 시장의 매도 흐름이 강화돼서 조정이 나타났지만 이번엔 강한 손이 매도 물량을 흡수해 리스크를 최소화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단기 매도사가 아닌 매집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변동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전략적 이더리움 비축과 ETF 보유량을 합친 비중은 전체 공급의 8.2%나 해당을 합니다. 이는 이더가 점차 단기 거래형 토큰에서 전략적 보유 자산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장기 투자가 계속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 계속 받쳐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더리움에 대한 단기적인 전망에서 이제 급락도 예상하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어요. 이제 워낙 이더리움이 급하게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조정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이제 애쉬 크립토 같은 팔로워가 180만 명이나 되는 인플루언서는 정말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지만 이더리움은 언제든 급락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조정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고래와 마켓 메이커들이 지금은 숏 포지션을 청산하고 있지만 곧 롱 포지션도 청산할 것이다. 레버리지를 이용한 거래는 하지 말라라고 당부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거의 한 달 가까이를 이제 이더리움이 상승을 했어요. 이더리움의 상승세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많이 하실 텐데 이게 이제 상승만을 계속해서 하면서 올라갈 수는 없어요. 결국에는 올라가면 일시적인 조정이 나오는 거고 조정을 다시 잘 건강하게 마무리하면 다시 그 힘을 받아서 다시 또 상승할 수 있는 힘을 축적해서 또 올리는 거고 이런 이 지그재그 패턴을 계속해서 하면서 올라갑니다. 이게 당연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막 무조건 막 급상승할 것이다, 막 끝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까 말한 뭐 펀드 스트레스 톱니가 이제 뭐 1만 달러 했으니까 뭐 나 1만 달러가 금방 갈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4,800달러가 그리고 또 최고점이긴 해요. 정고점. 지금까지 이더리움에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일시 저항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항을 막고 일부 조정이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이제 기간 조정 같은 것들이 나올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부분이나 이제 스윙 하시는 분들은 이걸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시길 바라고요. 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장기적으로 쭉 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쭉 들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시적인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충분한 대비책이나 생각을 꼭 해두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신고가 후 큰 폭 하락, 미 생산자 물가 영향이라는 기사입니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지 하루 만에 큰 폭으로 이제 하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하락의 이유를 여기서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생산자 물가 그러니까 기대치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9에서 0.9% 올라서 0.2% 상승을 예상한 다우존스 집계 전문가 전망을 큰 폭으로 웃돌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월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올랐어요. 이게 어느 정도 근데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 관세 문제예요. 결국에는 생산자 물가 지수는 관세의 타격을 직접적으로 먼저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소비자야 조금 더 이제 뒤늦게 소비자 물가 지수는 조금 더 뒤늦게 나오겠지만 이 생산자 물가 지수는 이제 관세의 직접적인 타격을 바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생산자 물가는 일정 시차를 두고 이제 최종 소비재 가격에 이제 반영이 되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의 선행 지표로 지금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이 금리 인하를 다음 달에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높았었는데 그것에 이제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급락을 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물론 최근에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불을 붙은 듯 상승을 계속 하기도 했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가려고 했었고 최고가를 뚫고 갔었지만 이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이제 급등을 했던 부분에 대한 조정세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1조 몰린 이더 ETF 블랙록 피델리티가 싹스리라는 기사고요. 자, 이더리움에 대한 ETF는 계속해서 이제 증가하는 부분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매일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물 ETF 시장 뭐 1조 원 가까이 순유입이 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블랙록과 피델리티가 이제 중심이 되어 있고요. 비트코인도 이제 매입이 되고는 있지만, 이더리움보다는 조금 작죠. 그래서 아무튼 이더리움이 최근에도 계속해서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 점유율 하락속, 알트코인 관심 집중, 구글 트렌드 검색량 신기록이라는 기사입니다. 자, 구글 트렌드와 시장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2달간 이 비트코인 시장 점유율이 약 6%포인트 하락하는 동안 알트코인 검색량이 크게 늘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더리움의 7일간 25% 상승의 보도 시점 기준 4,734달러 선에 거래가 됐는데, 자, 이걸로 인해서 지금 다른 알트코인들에도 관심도가 이제 높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솔라나 23%, 도치코인 21%가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이 알트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꽤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에 더 관심이 커요. 왜냐하면 이 등락폭이 이제 워낙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상승, 그러니까 대박을 노리는 거죠. 결국에는 비트코인 가지고는 대박이 안 나니까 이제 이런 뭐 도지코인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이런 것들은 뭐 대박이 날 것이다. 10배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 투자이기도 하고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이제 그런 부분은 잘 관리를 하시기 바라고, 우선은 이런 알트코인의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급격하게 이제 올라가는 부분에서 좀 우려가 되기도 해요. 단기 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이 이제 자금을 빼서 알트코인으로 베팅하는 흐름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단기적으로 급등할 때 오히려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심하시고, 알트코인들이 이제 지금 조금씩 변해간다. 시장이 이제 이더리움이 급격하게 이제 상승을 했으니까 그에 뒤따라서 이제 솔라나도 뒤따라 올라가는 흐름들이 약간 반복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더리움에서 이제 솔라나로 바통 터치가 될지 이것도 이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다른 이제 주요 코인들로 그 이제 불이 옮겨갈지 그것들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구글에서 알트코인 명칭 검색량이 이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 그게 과연 이제 득이 될지 해가 될지는 한번 지켜보길 바라고요. 자, 비트코인 추가 매입 없다. 미국 재무자문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원래는 이제 미국 재무장관 같은 경우도 디지털 자산 준비금 확대를 위한 추가 매입 계획에 대해서 예전에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비트코인을 새로 매입할 것처럼 했지만 안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선언을 하면서 비트코인에 또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 나온 거죠. 단기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준비금을 마련하는데 새로 뭔가 돈을 들여서 하진 않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압류 자산을 활용해서 보유량을 늘려가겠다라고 재무장관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올해 4월에 당시 대통령 자산자문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보 하인스가 비트코인 매입 재원 확보 방안으로 관세 수익과 이제 재무부 금증서 재평가를 검토 중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이 말에 이제 찬물을 끼얹고 있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트코인 비축은 계속해서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압류한 자산을 이용해서든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든 준비금은 계속해서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꼭 미국에서 이제 이걸 전략적으로 비축하지 않더라도 다른 연방 이제 주들 있죠. 주들에서도 주 자금에서도 들어올 수 있고, 이제 기업과 뭐 기관들에서 충분히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꼭 뭐 미국에서 정부에서 사지 않는다고 해서 꼭 실망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자, 그리고 시티그룹도 스테이블코인 ETF 수탁 서비스를 추진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전통 대형은행, 미국 대형은행인 시티그룹이 암호화폐, 상장지수, 펀드와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수탁 및 결제 서비스에 본격 진출할 계획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결제, 암호화폐 ETF 수탁, 디지털 자산 수탁 서비스 등을 모색 중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뭐 이런 것들도 빠르게 암호화폐 분야의 그 시장에 진입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스탁 서비스에 뭐 당연한 거죠. 스탁을 당연하게 할 수밖에 없고 ETF 스탁 서비스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까지도 이제 받아서 스탁 서비스까지도 할 예정이고요. 자, 프랑스 반도체 기업인 시퀀스가 2030년까지 비트코인 10만 개를 매입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 프랑스의 셀룰러 이 사물 인터넷 칩 제조사인 시퀀스가 2030년까지 비트코인 10만 개를 장기적으로 매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전통적인 제조 기업이 대규모 암호화폐 매입 계획을 밝힌 것이 이례적이다라고 하고 있고, 시퀀스 같은 경우는 이번 전략이 단기 투기가 아닌 장기적인 재무 전략이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지금 비축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근데 이제 가격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들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의지 같은 게 좀 필요해 보이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우선 대량으로 매수하는 것들은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2030년까지 이제 10만 개를 보축하겠다. 굉장히 큰 거예요. 10만 개면. 실제로 뭐 메타플래닛 같은 경우도 지금 1만 개밖에 못 모았어요. 근데 이제 10만 개는 10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메타플래닛도 굉장히 많이 모았다라고 하는 게 1만 개인데 지금 이 정도 10만 개를 모은다는 건 상당량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해 보이고 이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도 뭐 60만 개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양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나 디지털 가치 저장 수단, 이 글로벌 자산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 보는 인식과 맞닿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재무 구조와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죠. 결국엔 시퀀스도 이제 주가 부양을 위해서 비트코인을 매집한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인 이제 활용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워낙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한국서도 사용할 유인책 마땅치 않다. 막 외신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요즘에 기사들이 워낙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계속 디스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워낙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좀 편협하게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에 이제 현재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원화를 기준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원화 은행에서도 똑같이 뭐 연중 무휴를 하고 있고 24시간 이체가 가능하고 있고 수수료도 거의 없지 않냐. 근데 뭐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가져와봤자 이게 누가 쓰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쓸 사람이 있냐? 외국에서 이걸 쓰겠냐? 이런 이제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의 범위가 조금 이제 한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자, 원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가는 그 길목에 있는 거예요. 자, 디지털로 세상으로 가는데 이 아날로그로 된 원화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결국에는 원화를 이체하는 건 결국에는 중개기관인 은행에 이런 중개가 필요해요. 서버가 필요하고 그 서버들의 관리들이 항상 필요한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항상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비효율적이에요. 비효율적이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지금도 이제 그 전송하는데 시간은 빠르게 되긴 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처리가 가능하려면 이제 자동으로 우리가 이체가 되거나 이런 시스템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AI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AI끼리도 이게 자금 이체가 가능해지는 수준까지도 가야 돼요. 근데 원화로 하면 이게 안 되거든요. AI끼리 프로그래밍 된 원화가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원화는. 원화가 프로그래밍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AI끼리도 실제로 통화가 이동이 가능해져요.
원활한 이 디지털 세상에서 디지털 통화가 나오지 않으면 절대 움직일 수 없다. 이거는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지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자, 두 번째, 지금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는 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게 무슨 효과가 있냐, 무슨 그 유인책이 있냐라고 하는데, 유인책이 있어요. 유인책이 뭐냐면 결국에는 이 스테이블 코인에는 이자가 발생해요. 자, 국채라는 게 있죠. 자, 아무튼 이제 그 한국의 국채를 기반으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될 거예요. 결국에는 국채에서 이자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럼 그 이자를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에서 그냥 다 먹어버릴 것이냐? 아니죠.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그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 그 이득을 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발행사들은 당연히 그 이자를 지급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사용하는 은행에서 이자 지급하고 계십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적금이나 그런 것들 아니고서는 이자가 거의 없어요. 보통 예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자 거의 뭐 미미하잖아요. 보이지도 않잖아요. 거의 점이죠. 그러니까 그걸 몇 천만 원, 몇 억을 가지고 있어도 이자가 거의 붙지가 않습니다. 자, 근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약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자가 최소 1, 2%는 무조건 나와요. 국제 수익률하고도 당연히 연계되기 때문에. 근데 아마 이걸 시스템적으로 조금 더 향상을 시키면 3, 4% 이상도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유인책이 왜 없습니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만 있어도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안 사용하겠어요? 저라도 원화보다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 것 같아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RWA나 여러분들 이제 주식의 토큰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주식의 토큰화가 일어나게 되면 결국에는 이 토큰화된 자본을 이제 원화로 계속 바꿔가면서 이걸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걸 바꿔가고 유동성으로 다시 토큰화를 할 것이냐, 이거예요. 이자도 지급해주지 않는 원화를 계속해서 들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이자를 지급해주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들면서 계속 유동성으로 이거를 사고 팔고 할 것이냐. 당연히 이쪽이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해서 사고 팔고를 계속 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결국엔 디지털 이 화폐 쪽으로 시장은 옮겨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다른 반대 의견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건 정치적인 의견이 절대 아니고, 이거는 그냥 진짜 실사용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시대가 지금 변해가는데, 과연 우리는 아날로그적인 원화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앞으로도 완전한 디지털 세상으로 가는데 이게 가능할까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말이 많았네요. 너무 길게 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이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